오행의 기원과 본질. 오행은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음양에서 분화된 것입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국에서 빅뱅이 일어나 음양, 태극이 생기고 이 음양이 서로 어우러져 만물, 오행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음양이 서로 작용하여 만들어낸 결정체가 바로 오행인 목, 화, 토, 금, 수입니다. 따라서 음양과 오행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이며 오행은 음양의 또 다른 표현이자 구체화된 작용입니다. 오행 안에서도 음양은 존재하며 서로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룹니다. 일반적으로 목과 화는 발산하고 올라가려는 성질이 강해 양적 성향을 띠고 금과 수는 수렴하고 내려가려는 성질이 강해 음적 성향을 띱니다. 토는 그 사이에서 환절기이자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오행, Five Elements는 목, 화, 토, 금, 수, 5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단순히 고정된 원소가 아니라 행은 다닌다, 행동한다, 작용한다는 뜻으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서로 유행하며 상호작용하는 운동성을 지니기 때문에 단일 행자를 씁니다. 오행의 기본과 개념. 사주 명리학의 시작이자 끝은 음양오행이며 이 세상 만물과 우주의 이치는 모두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오행은 단순히 나무, 불, 흙 같은 물질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생장하고 소멸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변화하는 기운과 작용을 5가지로 구분하여 에너지의 운동성을 상징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 또한 이 오행의 기운으로 만들어진 완성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태어날 때 정해진 오행의 구성, 사주를 통해 부모, 배우자, 건강, 직업, 수명 등 인생의 길흉화복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하늘의 기운인 천간은 목, 화, 토, 금, 수의 순서로 질서정연하게 흐르지만 땅의 기운인 지지는 지구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진 탓에 기운이 뒤섞여 12개의 글자가 되고 4계절의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오행을 단순한 물질적 요소가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고 변화하는 운동체계로 정의하며 이를 이법체계로 분류하여 음양의 기하체계와 구분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음양설과 오행설은 별도로 존재했으나 만물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합쳐져 음양오행설이 되었고 음양은 기의 영역, 오행은 이, 리의 영역으로 보아 이기불상잡, 이와 기는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육신 혹은 십성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 사회적 관계라면 오행은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 본능이자 자연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것을 보고 먹는 것은 오행이고 맛있는 것을 보고도 참는 것은 십성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오행은 우주와 자연의 모든 현상을 목, 화, 토, 금, 수라면 5가지 성질로 구분한 것입니다. 동양 철학의 관점에서 이는 모든 에너지의 정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흑물질과 수의 작용. 오행은 만물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순환 과정을 설명하는 도구입니다. 오행의 시작이 빅뱅 이전에 태초의 무한이자 무국이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오행의 근본은 수입니다. 수는 검은색으로 표현되며 모든 색이 합쳐졌을 때의 색이며 현재 우주 전체 대부분을 차지하는 암흑물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암흑물질, Dark Matter는 빛을 내거나 반사하지 않아 전자기파로 관측되지 않지만 질량을 가져 중력을 행사하여 은하가 흩어지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게 하는 강력한 중력 작용으로 존재가 확인된 미지의 물질입니다. 우주 전체 물질의 약 85%를 차지하며 은하의 구조와 회전 속도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의 작용도 이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면 됩니다. 오행은 수의 순환입니다. 모든 만물은 수에서 시작하여 수로 끝납니다. 지하에 있는 것이 수이고 이것이 지상으로 올라오면 목이고 더 높이 올라가 확산되면 화고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 금이고 다시 더 아래로 응축되어 내려오면 또다시 수가 됩니다. 12운성에서 절이 시작이자 끝이고 다시 시작이 되는 이유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생각하면 목도 본질적으로는 수가 변화한 모습이고 화와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수의 변화에 관여하는 것은 바로 토입니다. 토는 수를 움직이는 기운이며 오행순환의 통로이며 그것이 작용하도록 하는 전환을 일으키는 바람입니다. 오행의 본질에 대한 이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수는 물이 아닙니다. 수는 근본적 물질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물상으로 수라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뿐이지 수는 물이 아닙니다. 토도 흙이 아닙니다. 토는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수라는 물질이 작용하도록 해주는 에너지 그 자체가 토입니다. 수와 토의 작용으로 목이 되고 화가 되고 금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목은 나무가 아니고 화는 불이 아닙니다. 당연히 금도 쇠나 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만든 물질적 형상이 근래에 와서 오히려 오행의 근본 원리를 깨닫기 어렵게 만든 부분이 되었습니다. 목은 생명이고 사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경의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땅의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말하자면 흙이 수이고 코에 불어넣은 생기가 토이며 아담인 생명이 목입니다. 나무나 풀만이 목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성정도 목이며 순수함도 목이고 생기발랄함도 모두 목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고집 또한 목입니다. 화는 수의 기세이자 발산입니다. 어찌 보면 해저화산의 분출과 같은 모습이 적절한 비유처럼 보입니다. 화가 그저 불이라는 것보다는 좀 더 본질에 가까운 물상일 것입니다. 화는 차라리 쓰나미나 해일의 모습이거나 여름의 뜨거운 열기로 생긴 태풍이 세차게 부는 바다를 우주에서 본 기상도에 나타나는 태풍의 눈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태풍의 에너지는 바로 바람인 토의 작용입니다. 태풍 근처의 천둥번개도 화의 발현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높이 뜬 태양의 모습도 화의 한 모습이지요. 태양도 빅뱅으로 생겨난 우주 암흑물질 속의 하나의 천체일 뿐입니다. 덧붙이자면 천체들의 이름도 동양에서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이라고 부르죠. 이는 지지육합의 순서와도 완전히 일치합니다. 오미합화가 태양이라면 사신합수는 수성, 진유합금은 금성, 묘술합화는 화성, 인해합목은 목성, 자축합토는 토성입니다. 금은 하늘의 구름이나 얼음 결정으로 있던 금이 수로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태풍이 거센 천둥 번개를 동반하여 비바람을 몰아치운 모습이 수이자 금이고 비와 눈으로 안개와 서리로 내리는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 작용에는 토가 바람이자 에너지로 함께 관여합니다. 벼락과 같은 사람의 성정도 금입니다. 햇빛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이는 호수나 바다의 윤슬이 또한 금의 모습이지요. 목을 나무라고 봤을 때의 결실인 과일도 하나의 금인 셈입니다. 금은 수가 발현된 여러 물상의 결과물입니다. 여러 이치로 보아 우리가 그것을 금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세상 만물 자연의 이치가 그렇듯이 12운성의 흐름으로도 표현되듯이 양, 생, 욕의 봄인 목을 시작으로 대, 록, 왕의 여름인 화를 거쳐 쇠, 병, 사의 가을인 금을 지난 수는 다시 겨울이자 다음 봄을 태동하는 묘, 절, 태의 수로 돌아옵니다. 사주를 공부해도 그 이치를 깨닫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바로 오행의 기저에 이러한 수와 토의 작용이 있고 그 변화의 현상으로 생겨난 것이 목과 화와 금이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거나 단순한 형체적 물상론에 매몰된 공부를 암기식으로 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에서 유가 생긴 빅뱅에 대해서도 현대 과학은 전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못한다고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사유의 철학으로 그 이치를 깨달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자연의 이치는 과학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물론 과학으로 설명하려는 수많은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겠지만 인간의 사유를 통한 깨달음은 때로 과학보다 훨씬 더 먼 곳을 볼 수도 있습니다. 멀티 유니버스의 개념도 현대 과학에 등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동양 철학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개념입니다. 과학과 비과학을 논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명리학의 우수함을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인간의 사유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또 한 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유가 있었기에 동양 철학도 서양 과학도 다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 덕분에 이제서야 그 둘의 접점의 파편들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말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도 백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언제나 알찬 내용으로 보답할게요.